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금, 그중에서도 뭐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찬영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유찬영 세무사입니다. 네. 예. 저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그래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이걸 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세무사이고요. 원래 이제 국세청에 한 17년 다니다가 세무사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의 분야도 다양하지만 최근 한 10여 년간은 이 상속과 증여,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쪽에 좀 주력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매일경제신문사의 그 세무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에도 땅짓고라고 하는 부동산 관련 파트가 있는데 거기 세무센터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컬럼 쓰고 책 쓰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주로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주로 이제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 증여 관련된 책을 이제 3권째 썼는데요. 요 책이죠, 요 책. 예, 지금 우리 세무사님이 1월 달에 나왔는데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이렇게 돼 있고 최신 2026년 개정 세법이 다 반영이 된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된 게 이제 책이 좀 두꺼워서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40가지 비법 증여와 상속 관련해서 이렇게 또 파트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책을 쓰면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좀 일반인들의 언어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요것들만 골라서 소제목으로 보면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소제목만 보시고 그 관련된 것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세무사님에게 이제 궁금한 거 좀 쭉 질문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속과 증여 그러면 난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면은 사전 증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세무사님 보시기에 증여를 하는 게 나을 거냐 상속을 하는 것이 나을 거냐 조금 단답형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대답이긴 한데 어떤 게 낫다고 봐야 될까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세율이 누진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니까 과세되는 금액 기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절세의 핵심 키워드는 분할이다. 즉 과세 표준을 분할하면 세금이 가장 절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상속세인데 상속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을 분할을 하면 분할이라는 것은 상속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과세될 수 있게 만든다면 당연히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데 그 분할하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어가면 이 30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40억이라 그러면 그 30억을 초과하는 10억에 대해서는 5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50%. 근데 그 10억을 띄어서 두 자녀에게 5억씩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5억씩 증여하면은 20%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으로 가면 50% 내야 될 거를 증여를 하게 되면 20% 세금 내는 거니까 세율 차이만 30%가 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뭐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분할이라고 하는 상속 세율 자체를 낮춘다. 분할의 개념을 본다면 증여가 좀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자, 상속세 개정안이 사실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었는데 앞으로 이 개인들이 상속세를 줄이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뭐 증여 얘기를 해 주시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뭐 재산 10억, 15억까지는 뭐 상속세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상속은 또 공제되는 부분이 또 꽤 있으니까 뭐 이런 어떤 통설이 있는데 어떻게 세무사님 지금 상황에서 한 10억, 15억 이 정도는 뭐 특별히 상속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 맞나요? 어떤가요? 사람들이 상속세가 높다 하면서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니까 어쨌든 내가 재산이 30억이면 15억을 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우선 첫 번째가 그 상속이 재산이 다 현금이라면 이제 상속 재산이 30억이 될 건데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재산이 내 부동산 30억이야 그렇지만 세법은 30억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세법에 따른 평가로 과세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호가이고 그 호가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 또는 뭐 수익률로 계산한 금액 이런 거지만 세법상으로 평가한 금액은 그 금액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30억이다 그러면 세법상 평가액은 그게 2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보통 있고. 기준 시가라든지 이런 거.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다양해요. 이제 그 뭐 감정가액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 유사 거래가액도 있을 거고 그게 없으면 이제 기준 시가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평가된 금액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집이 있는데 이게 30억짜리야 그런데 사실 상속세 과세가 되는 시가액은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증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상속은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상속세만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를 어떻게 적게 낼 것인가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상속세는 상속 재산만 가지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사전 증여 재산도 합산해서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뭐 손자녀라든지 며느리, 사위 뭐 이런 분들에게 증여한 것은 5년치를 합산하는데 그러니까 증여로 미리 해주면 상속세가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상속재산 과세할 때 그 증여재산 합산하지만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이렇게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증여받고 그 이후에 상속 당시까지 가액이 계속 올라갔다면 그래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죠. 예를 들면 세무사님 말씀은 그래서 증여를 아까 활용을 해야 거죠.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 포인트가 그거. 맞습니다. 예. 상속세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 당시 가액하고 10년 내 또는 5년 내 증여한 가액을 합쳐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의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공제 중에서 이 어떻게 우리가 공제 금액을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상속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네. 하나 있는데 상속공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기초공제 2억에다가 가족공제를 합쳐요. 근데 가족공제는 뭐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 뭐 그 미성년 또는 장애인 뭐 이런 것들을 추가 합산하는데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일괄공제라서 5억하고 그 둘 중에 큰 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소가족 제도에서는 기초공제 2억에다가 가족공제를 합쳐도 5억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일괄공제 5억이 기본적으로 공제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배우자 공제예요. 근데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고 30억 요 사이에서 공제가 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상속 지분 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편찮으셔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데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면 어머니 돌아가서 또 상속세를 내야 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 상속받자. 뭐 이렇게 되면 배우자 공제를 5억밖에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만약에 20억이라고 그러면 20억을 받을 수 있는데 5억밖에 못 받으니까 15억에 대한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머님한테 일부 어머니가 상속 지분만큼 받았다가 다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을 받는 게 낫다. 맞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받느냐고 하는 것은 가족이 협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그 경우에 막 자녀들이 숫자가 막 한 4-5명이다. 예. 그렇게 많아지면은 어머님의 상속 지분 어차피 5억이 안 되면 5억까지는 받거든요. 그래서 5억 안 돼도 5억은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5억이 넘어가는데 안 받으면 5억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배우자가 법정 상속 지분만큼 받는 게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낸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받고 배우자가 또 금방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상속세 2번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고 그 받은 분이 1년 내에 돌아가시면 그 상속 받았을 때에 냈던 세금 그걸 100% 다 공제를 해줘요. 그 2년 내에 받으면 90% 그래서 1년에 10%씩 해서 10년 동안 10%씩 할인해 가지고 공제해 줘요. 그러니까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10%로 공제해 주는 그리고 거죠. 이제 세무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굳이 그걸 그렇게 재상속을 하더라도 배우자 지분 범위 내에서 공제 금액을 좀 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상속세를 적게 내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팁이 하나 더 있다면 네. 상속세는 연대 납세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재산 총액에다 과세를 하고 그 과세된 금액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자기가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큰형하고 나하고 받았는데 큰형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동생이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동생이 그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강제 집행을 하는데 형이 안 내면 동생에게도 거둘 수 있다. 거둘 수. 그러면 동생은 그걸 내고 형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로서는 누구가 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절세 전략이 하나 나오는데 자산 중에서 현금 자산을 법정 상속 지분만큼 어머니에게 드리되 어머니에게는 현금 자산을 많이 드려서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 지분 내야 될 만큼을 어머니가 다 내주는 거예요. 본인의 나중에 재상속 시에 재산 가액을 좀 줄이는 그것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증여세는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렇겠죠.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대신 내준 금액 원래 이제 수증자가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원래는. 그것 내는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그것을 대신 내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현금 자산은 되도록이면 어머니한테 드리고 그 어머니가 그 돈으로 자녀들이 내야 될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원래는 그 대신 내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요 경우는 증여세를 안 낸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팁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팁이죠. 우리 세무사님이 이제 사실 세무 업무만 보셨던 게 아니라 국세청에 또 한 17년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팁 같은 걸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상속세를 이제 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우리가 상속세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지금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방법 그거 말고 또 조금 상속세가 과세되는 거는요. 상속재산을 누락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왜냐하면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 뭐 시골에 어디 뭐 농협에 있는 뭐 출자금이라든지 또는 무슨 회원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식도 모르고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걸 다 찾으면 본인들 모르고 있다 찾았으니까 자기 재산이 됐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그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고의로 누락시킨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산세 내야 그렇죠. 되는 예. 내가 몰랐어도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잘못하면 또 거기다 가산세까지 붙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상속세는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은 납세자가 신고하면 그냥 확정이 돼요. 이게 법률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정보예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서 세무공무원이 맞다 안 맞다 도장을 딱 찍어야 이제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의 가장 큰 쟁점이 사전증여재산이에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신고를 한 거는 세무서 다 알지만 신고 안 한 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럼 사실 계좌를 뒤져봐야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전 증여의 거의 대부분이 계좌로 네. 통해서 이제 확인이 네.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사전 증여로 볼 거냐. 예, 그러면 그 계좌를 뒤져보면 거기서 동거래가 왔다 갔다 한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빌려준 건데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생활비로 준 건데 그게 뭐 생활비가 아니고 증여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가 손자 유학 자금을 줬는데 그건 증여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세무공무원한테 설명을 해서 증여가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세는 신고할 때부터 조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식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어서 신고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리 신고를 해야죠.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이 문제가 있어 과세해버리면 과산세까지 물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조사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 신고도 중요하지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 나온 김에 세무사님이 사전 증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줬다. 그러면 그건 증여를 안 볼 수도 있는데 생활비라는 건 배우자 간의 정도밖에는 인정 안 해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녀들도 왜냐하면 이제 부양 의무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라는 것은 이제 1차 부양 의무는 미성년자하고 배우자는 1차 부양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자녀가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좀 무조건 줘야 줄수 됩니다. 있는 건. 근데 2차 부양 의무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해소됐거나 됐지만 생활 능력이 없을 때.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지원해 줘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돈을 벌긴 버는데 아주 굉장히 막 아르바이트밖에 못하고 그냥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굉장히 월급이 작다. 그런 경우도 생활비 인정됩니까? 그런 게 이제 되게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면 어떤 그 자녀가 미국에 가서 박사 공부를 하고 박사 후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취직해서 이제 돈을 번단 말이죠. 네. 근데 거기 결혼해 가지고 자녀들도 있는데 거기서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그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야, 미국에서 저 직장에 나면 돈을 버는데 왜 여기다 지원해 주냐. 증여다 과세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거 가지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거기다 돈을 줬으니 이거는 생활비로 준 것으로 봐야 된다 해서 이제 과세 안 한 경우도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겠네요. 또 어떤 부양 의무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손자녀들 해외 유학 가면 유학비 많이 들잖아요. 근데 부모가 직장 다니면서 유학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 능력이 없다면 할아버지가 준 유학비는 증여세 과세 안 되지만 이 능력이 있으면 이건 다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생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따질 거냐.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애매해요. 야,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사실 국가가 너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 뭐 금액이 뭐 엄청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를 주는 거까지도 이 사전증여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국내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손자녀 유학비를 교육비를 줄 때는요 일반 공교육 사립학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비싼 외국인 학교 또 유학 비용 이런 거라서 금액이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 이게 증여세 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까 이제 10억 정도는 세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10억이라는 것이 초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금액에서 차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 자산이 15억이야 그렇지만 세법상으로는 그게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5억이지만 10억으로 10억. 평가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이건 세금이 없는 거죠. 10억까지. 그래서 공제가 빠져버리고 일가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최소 5억이니까.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올 수도 그럼 있네요. 약간이 아니죠. 5억이면 20%면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 나고요. 세금 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차 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아버지 재산이 많잖아요, 보통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일단 배우자 공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배우자 공제 못 받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재산이 많으면 50%잖아요. 배우자 공제가 최고 한다고 30억인데 거기 50%면 15억이에요. 그러네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수 있다. 같이 이렇게 사고가 나셨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진짜. 예,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 세무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제 과거에는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 보통 남자분들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좀 재산이 많고 아내분들은 조금 재산이 좀 적은 이런 형태인데 만약에 아버님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먼저 돌아가신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러면 사전에 증여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건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이신 어머니에게 재산 형성 과정 자체에서 재산을 아버님 쪽보다는 어머님 쪽으로 모는 것이 전반적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업주부라면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전에는 그 이혼하기 전에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생전에는 아버님이 축적한 재산을 어머님한테 넘어가면 그건 증여로 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전에 증여로 본다는 것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데 그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상태에서 10억 미만이라 그러면 상속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세가 없는데 이때는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재산이 아버님 재산이 지금 5억이에요. 그 기준시가가 5억이에요. 그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가를 할 때 그 원래는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인근 유사 거래가액으로 하거나 그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감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없어요. 유사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가 이게 10억인데 기준시가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5억으로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5억으로 신고해도 상속세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걸 15억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억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10억에 대한. 그죠? 내가 5억에 상속받아가지고 10억에 상속을 받았으니까. 받은 걸 취득가액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5억짜리를 감정평가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한 7억이고 8억이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8억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10억 미만이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감정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이 8억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3억에 대한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연립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인근 유사 없습니다. 거래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아파트는 딱 뭐 이렇게 그 굉장히 않아요.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 세법에 보면 아파트가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달려면 동일한 단지 내에 그 동일한 면적 전용 면적이 5% 범위 이내. 그다음에 고시가액이 5% 범위 이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그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이라도 같은 단지 한 동에 1층과 10층은 같은 단지고 같은 면적이지만 고시가액은 5%가 넘어요. 5% 범위 내에 안 들어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또 대단지 아파트 중에서 평수가 큰 거라든지 펜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상당 기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근 유사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감정을 받는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 중에 어떤 게 높습니까? 기준시가가 낮죠. 훨씬 높죠. 감정가가 높죠. 감정가가 훨씬 높습니다. 높죠. 예. 감정가는 실거래가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시가로 가면 세금이 적지만 나중에 양도를 한다면 이제 그 세금이 많은데 우리가 상속주택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양도할 때 그 주택을 받아서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도 비과세를 받으니까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건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가 내가 뭐 싸게 받았다라고 하는 게 당장은 좋을지 모르는데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실은 이 세금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신 게 이게
옆에다 이렇게 딱 두시고 그냥 늘 찾아보시면서 예.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세금 이렇게 피하려고 미리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 금고에 쌓아두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안 쓰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국세청이 모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고요? 이 부분은요. 이게 잘못하면 사실 탈세를 조장한다.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써요. 또 심지어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현금 뽑아서 금고에 썼다가 이렇게 줘라. 뭐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탈세죠. 결국은 탈세를 했는데 적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용도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들은 절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절세가 아니 탈세죠. 탈세인데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그 현금 인출기 가서 현금을 뽑아요. 뽑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불법도 아니에요. 나는 현금을 좋아해. 이 현금을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장롱 밑에 놓던 금고에 넣어놓던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백화점에서 쓰던 음식점에 쓰던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문제는 이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면서 그것도 문제가 없죠. 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 생기는 거죠. 그죠? 신고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이 현금 인출이 가서 현금을 뽑을 때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뭐 FIR 보고가 되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뽑아라 뭐 다양한 기술들을 알려주지만 현금을 뽑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내가 현금 뽑아갖고 장롱에 숨겨놨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거 가지고 국세청이 그걸 발견했다고 해도 그걸 과세할 방법이 없죠. 그건 내가 과세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주고 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여는 그런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또 마찬가지죠. 상속을 받는데 상속 재산 가액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나 무슨 상속 무슨 상속 받는다. 부동산이다. 예금이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신고하는데 나 10년 전부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 주시고 뭐 주시고 하셨는 거인데 이것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판단의 문제인데 그거를 다 과세하려고 그러면 세무행정이 엄청나게 소요돼요. 그렇겠죠. 10년치를 다 뽑아가지고 그 50만 원 100만 원 준 것까지 다 뽑아서 이게 왜 준 거냐. 너 생활비로 받은 거냐. 세뱃돈이냐 뭐냐. 너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과세할 거 그러면 마찰 있고 싸우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조사 기간이 한도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의무 보고라는 FIU의 의무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인출을 하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금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경조사비 말고는. 네, 거의 없잖아요. 경조사비도 다 계좌이체로 요새 많이 하니까. 그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탈세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뽑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고 1,000만 원 이하는 선택적으로 의심되는 것만 이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보고를 하면 금액이 크면 FIU에서도 직접 이걸 확인도 하지만 파일로 다 쌓아놓죠. 네. 그래서 나중에 조사할 때 이제 그 FIU에다가 개인이 현금 얼마나 뽑았는지 입금됐는지 그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에 이제 활용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FIU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FIU에 보고됐다고 해서 현금 인출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는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갔느냐 그런 걸 확인해야만 증여세 과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추정상속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1년 내 2억 이상을 인출하면 그러면 그 인출한 금액이 어디 썼는지를 상속인이 밝혀야 돼요. 그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꺼냈는데 상속인이 밝혀야 돼요. 상속인의 소명 의무가 있다. 네, 그걸 못 밝히면
상속재산을 숨겨놓고 현금으로 상속한 것이라고 추정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 추정과 의제가 다른 점이 뭡니까? 의제는 법률에 정해놓은 행위를 하면 그거는 무조건 과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추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추정이에요. 추정. 예. 1년 내 2억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그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디다 썼는지 밝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뽑아가지고 카지노 가서 다 잃었다. 만약에 2년 동안 10억을 뽑아서 잃었다. 그러면 거기서 잃은 것을 상속인들이 가서 확인해 주지 못하면 세무서는 그거를 어디다 숨겨놓고 줬다라고 생각하고 과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들은 받지도 않은 상속에 대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은 거에 대한 그래서 세금을.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내연의 처라든지 아니면 뭐 어머니 돌아가시면 뭐 여자친구한테 현금으로 준다든지 또는 뭐 교회에다가 또 현금으로 바치고 무명으로 바친다든지 막 이런 또 해프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밝히냐. 그러니까 수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은 다 밝혀져요. 그러나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썼다면 그거는 밝혀지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은 그런 것들은 다 금고에 넣어놓고 금고채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리 억울한 건 아닌데 이제 재미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고에 넣어놓고 금고를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다가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요 금고 비밀번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녀들이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상속인들이 모여갖고 빨리 장례가 끝나면 빨리 가서 금고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혼자 열면 안 되니까 모두 있는 데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려주면 혼자만 알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돈 뽑은 금고가 있으니까 어디다 썼냐 물어보면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받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속세 연대 의무. 예, 아니요. 상속세는 그거는 상속 받은 지분대로 다 나눠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0억을 뽑아서 금고에 넣어놨다. 네. 그러면 10억을 금고에 있습니다라고 신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모릅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억은 추정 상속 재산이에요. 그래서 10억을 상속세 과세하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2억과 20% 중 작은 금액을 빼줘요. 그러니까 10억이라면 2억과 10억의 20%면 2억이잖아요. 큰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고 2억과 20% 중에 작은 금액을 빼주는데요. 그러면 2억을 빼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을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모르면 8억 10억 중에 2억을 빼고 8억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놨다. 그러면 똑같이 그 금액을 빼서 과세를 해요. 그때도 금융기관에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20%하고 2억 좀 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빼주고 과세하는 거니까 10억을 빼서 금고에 넣어놓고 밝히지 않는 것과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신고하는 것은 상속세는 똑같다. 그런데 이제 2년 이전에 뽑은 금액은 세무공무원이 그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그걸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세무 공무원들은 다 밝히지 못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조사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정해서 이제 과세하기도 하는데 네네. 다 과세를 못하는 거니까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또 들리는 이제 속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하시는 걸 보면은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세무사님 책에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64페이지 예, 제가 여기 딱 표시를 해놨는데 예. 여기에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게 절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억 5천만 원 증여하는 것이 절세다. 또 이 얘기하면 또 그 부자들 얘기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럴 것 그러실 수도 같은데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여세 면세점이라고 하면 10년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다음에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1세 때 한 번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지난 10세 때 한 번 줄 수 있고, 그다음에 20세 때 한 번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 나가기 전에 30세에 한 번 줄 수 있으니까 4번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몇 살까지죠? 그렇게 아니 그건 없어요. 어. 기간은 없는데 기간은 없지만 어쨌든 성년자 미성년자만 다르지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5천만 원 공제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은 없지만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공제를 해준다. 미성년자일 때 2번. 흔히 얘기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독립해서 결혼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하는 걸 30대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그렇다면 30대까지 4번의 증여 기회가 있는 거죠. 30대. 그러니까 이 증여 기회에 면세점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4천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1억 4천을 주는데 증여세는 없어요. 그런데 0세 때 1억 2천, 10세 때 1억 2천, 20대 때 1억 5천, 30대 1억 5천을 줘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증여세가 10%예요. 10%에 1,000만 원만 내고. 1,0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5억 4천을 주는데 세금은 4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리로 계산해 보면 30세 때 시드머니 1억 4천의 복리 금액, 5억 4천에서 4천만 원 세금 내고 5억에 대한 복리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게 뭐 또 어디가 생산적인 곳에 투자가 돼서 또 금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또 대단히 커질 수.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30대 이후에 어떤 증여 계획 또는 자금을 가지고 무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때 이 시드머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1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뭐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연소득이 1억이면 세율이 소득세율이 35%예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38.5%예요. 1억을 보면 3,850만 원을 내야 돼요. 공제가 없다면. 아니 공제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벌어서 이 공제 다 하고 과세 표준이 1억이라면 네. 이 공제라는 그렇죠. 것은 그러면 비용이니까 진짜 38.5%. 네, 38.5%를 내야 되잖아요. 1억 벌면 38.5를 내야 됩니다. 그 장사를 하든 근로를 하든. 근데 증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1억을 받았는데 10%를 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고 노력하고 그 근로하고 그다음에 사업해서 1억을 벌었을 때 38.5%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줬는데 10%만 내라는 거예요. 5억 4천 받았는데 4천만 원 내고 끝. 예. 네. 그러니까 증여세 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일정 금액 밑에는 소득세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줄 수 있다면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2천만 원, 2천만 원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안 내려고 하지 말고 좀 내면서 가면 편하게. 근데 많은 분들이 면세점 이상 가면 증여세 내는 거를 굉장히 크게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증여세 안 내도 돈인데 왜 내냐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렇게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긴 호흡에서 보면은 좀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예. 아, 그래서 그 이야기군요. 이게. 예, 그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5억이 30년 동안 이거를 불어놨으니까 이게 엄청 큰 금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대 이후에 결혼할 때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디 투자를 할 때는 엄청난 시드머니가 그렇죠.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을 그렇게 한 5억 정도를 그렇게 한 30여 년 동안 주고 그거를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그렇죠. 뭐 최근에 코스피 같은 데 넣어놨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 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능력이 된다면 조금 더 꼭 1억을 주라는 건 아니고요. 2천만 원 아니라 5천만 원을 주면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2천만 원 공제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면 조금 더 나중에 컸을 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욕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뭐 1억씩 어떻게 주냐. 그런 네. 부모가 어디냐 뭐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결국은 이 증여라고 하는 게 그 부모가
증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이게 증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능력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부자분들은 돈 벌면서 또 한 얘기가 뭐 자식 좀 주려고 돈 벌었지 뭐 또 이런 얘기도 하시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이 그 계좌이체도 흔히 이제 하루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하면은 국세청이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아까도 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했는데 이게 뭐 정말 맞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1,000만 원이라는 게 계좌이체는 아니고 그 인출을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 FIU 그러니까 금융요원분석원에 보고가 되니까 그 미만으로 쪼개서 인출을 하면 국세청에서 모를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세청이 일반 국민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일일이 다 쳐다보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행정상으로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애한테 그 3억을 주기 위해서 300만 원씩 돈을 뽑으면요. 3억을 주려면 100번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100번을 뽑으면 그게 1년, 2년 이상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 일주일에 매일 뽑으면 100번이면 3개월 넘게 걸려요. 매일 뽑아도 100번이 그렇잖아요. 근데 매일 뽑기 어려우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뽑으면은 그 700일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3억을 준 거와 계좌이체로 3억을 준 거 뭐가 다르냐. 우선 첫째로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3억을 줬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그걸 하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계좌에 3억이 딱 들어오면 일반인들에게 큰 금액으로 보이지만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30억이 들어갔다면 찾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 예금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고 그 이자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가 될 거고 국세청에서는 연령도 얼마 안 되는데 이자가 이만큼이면 이게 원금이 30억이라는 거네. 이자 소득세로 소득을 환산하면 뭐 그럴 정도는 되겠지만 3억, 4억, 5억을 가지고 이게 국세청이 이걸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스템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억을 이체를 해준다 그래도 국세청이 알 방법이 없어요. 현금 3억을 주는 거나 계좌이체 3억을 주는 거나 국세청이 알 방법은 없다. 오히려 현금 3억을 주려면 현금 뽑아야 되니까 그 1,000만 원 이하라도 계속 뽑으면 지점장이 이건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보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 이런 건 둘 다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세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 확인하려고 한다면 거의 포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로는 돈 3억을 받아가지고 현금 3억을 받아가지고 이 3억을 자기가 금고에 써놓고 이걸로 소비 생활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이걸로 부동산을 산다? 그건 뭐 대번에 아는 거고. 그러면 현금 3억 들고 가서 그걸 준단 말이죠. 그것도 어렵지만 일단 매매 신고할 때 자금 추천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걸 쌓아놓고 그냥 용돈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3억을 주는 경우에는 뭔가 이건 필요하니까 주는 건데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다. 현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계좌로 주면 거나 현금으로 주는 거나 결국 자금 추천을 돼야 될 때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에서 이 본보기로 세무조사를 해요. 쿠팡 같은 거 문제 생기면 세무조사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마약 뭐 이런 거 누가 뭐 의사가 마약했다 그러면 뭐 조사하고 막 이런 연예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그 조사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데 뭐 큰 탈세를 했을 때 이제 개인의 금융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청문회. 혹시 모르잖아요. 자녀가 청문회 내가 장관 될지도 모르고. 청문회 가면 이제 이런 거 이제 따질 수도 있고요. 피할 수 없는 것은 상속이 되면 상속이 될 때. 그러면 사전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3억을 줬는데 10년 내에 상속이 됐다 그러면 이건 뭐 무조건 걸리는 거죠. 네.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찰을 뽑아가지고 주면 2년 이전 거는 세무공무원이 밝혀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레이더 망에는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렇게 3억 원을 현금으로 뭐 인출해서 줬는데 10년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모를 수 있겠네요. 상습 조사에서는 그건 조사단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제외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집 앞 부동산을 샀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이걸로 내가 뭐 차를 샀다. 차는 소득을 그러니까 차도 뭐 그냥 중형차 뭐 아주 슈퍼카가 아니라면 그런 정도는 크게 자금 추적 조사를 하지 않는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세청에서 1년 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하고 본인이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취득한 자산이 늘어난 금액, 그다음에 소비,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크면, 근데 그 큰 게 좀 차이가 나야 되겠죠. 차이가 날 정도로 크면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통지를 보내요. 본 것도 이거 번개 1억인데 왜 1억 5천 썼냐? 뭐 그 정도는 안 하는데. 예를 들면. 네. 근데 그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 에피소드인데 처음에 시행됐을 때 그 본인이 신고한 소득보다 그 사용한 금액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10억이 넘는 사람. 네, 4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만 명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안내문 보내서 그럼 10억 벌었는데 20억 썼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가 신고한 것보다 10억 초과되는 사. 초과했다. 네. 그래서 4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못 하니까 일단 안내문 보내서 소명해봐라. 소명하고 자진 신고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만 골라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 1억 벌었는데 1억 5천 썼어. 그거는 그 정도 뭐 그런 거는 안 건드리고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내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현금 관련된 거 지금 우리 세무사님 얘기해 주고 계신데, 가족 간의 현금 거래에서 세금 피하려고 뭐 또 차용증 쓴다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은데, 차용증 쓰고 내가 이거 돈 빌려준 거다 뭐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증여로 판단돼서 증여세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접하기도 하고 뭐 또 유튜브에도 상당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원칙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빌려준다고 하는 것 대전제는 변제를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빌려주면 언젠가 갚을 거라는 거잖아요. 이자도 중요하지만 갚는다는 게 있어요. 원금에 대한 이제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여는 증여가 아니에요. 대여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돼요. 네, 증여세를 과세하면 안 돼요. 진짜로 대여하고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그럼 나중에 되돌려 줄 건데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이라는 거 쓰고 거기다가 또 그 채권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붙여서 채용증을 쓰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그 또 효력이 또 다툼이 있을까 봐 거기다 공증도 받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이 원래 줄 건데 주면 증여세 나온다니까 우리가 차용증을 해서 대여로 이게 포장을 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타인 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질 않아요. 가족 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거죠. 특수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실제로 거래가 아니라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안 내려고 대여로 포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고 너가 차용증을 썼지만 우리 구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빌려준 건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차용증 써야 돼. 뭐 차용증도 그 날짜가 중요하니까 공증 받아야 돼. 공증 가지고 안 된다더라. 요새 저 근저당도 설정해야 된다니까 근저당도 설정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다 유효해요.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차용증은 왜 쓰는 거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변제 안 했을 때의 권리관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거기다가 공증을 쓰거나 근저당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건데 가족 간에는 차용증 쓰고 공증했더니 찢어버리는 것만이에요. 근저당도 해지하면 그만이에요. 양 당사자 합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썼다고 하고 그걸 근저당을 했다고 해서
법률 관계는 맞지만 세무공무원이 그것을 대여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대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의 대전제 조건은 변제라는 변제. 거예요. 변제.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나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너 갚을 능력 있어? 그럼 갚을 능력인지 입증해봐. 그것이 나의 신용도잖아요. 그게 개인의 신용일 수도 있고 담보일 수도 있고 그 신용이 없으면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나 10억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15억짜리 부동산을 살 건데 그 15억짜리 부동산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제공해 줄게요. 그러면 은행에서 10억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거든요. 그 돈을 빌려주는 그 시점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녀가 그것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객관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건 말이 안 돼. 차용증 쓰고 뭐 이자 받았다고 그거 아무리 안 돼. 통장 거래를 해봐야 네. 그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제 능력이 없잖아요. 네, 변제 능력이기 때문에 그건 그 인정. 만약에 직장인이고 충분히 내가 빌려주는 돈 범위 내에서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이만큼 있는 거와 이만큼 있는 거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은 또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증여로 몰아세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증여로 몰기가 어렵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단하는 것이 설사 그렇더라도 꼭 대여고 증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용증 내용 또는 그 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기로 한 계약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계약 관계에 그 계약된 내용대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느냐. 아, 원금과 이자를 갚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채무자가 그걸 상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실행했느냐. 근데 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잘 그 정도. 아니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자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게요. 그러고 이제 갚다가 돈 없으면 안 갚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빌렸는데 원금은 또 그 야 엄마가 뭐 산다 그러니까 그 통장 엄마한테 넣어라 그러면 또 엄마 통장에 넣기도 막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변제했다라고 볼 거냐 하는 그 좀 복잡한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부인할 수도 없고 정도에 따라서 네, 뭐 어쩌다가 한 번 안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자주 안 했다거나 뭐 거의 안 했다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이거 그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거는 지금 세무사님 얘기해 주시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아는 가족 간에 뭐 약간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빌려줘 뭐 이런 거는 사실 해당되는 그렇죠. 내용은 아니고 그렇죠. 뭐 네. 최소한 뭐 수천 수억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근저당을 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우리 조사하고 그 저기 조세 불복한 내용에 그 세무공무원의 의견을 보면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야 일로 와봐. 우리 차용증 써. 오히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오히려 의도 자체가 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관을 대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요. 근데 차용증을 안 쓰면 차용증도 없고 하면서 또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은 처음에 빌렸을 때 변제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변제 의사가 있느냐, 변제를 실행했느냐, 요런 과정. 왜냐하면 변제할 당시에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제하고 한참 후에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제한 다음에 조사 전에 변제를 다 해버리면 대여를 받고 조사 나오기 전에 변제를 다 해버리면 차용증을 썼느니 이자를 줬느니 안 줬느니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렇죠. 변제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그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뭔가 좀 야 이거는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갚았습니다 하면서 돈을 그렇죠. 갚아요. 그러면은
예, 증여세 안 그러면 봅니까? 이제 갚으면 그러면 이제 조사일 이후에 갚은 거에 대해서는 그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갚았잖아요. 갚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대여를 하고 차용증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많이 지나가요.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안 하고 네. 조사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조사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안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변제를 하기로 한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매 신고할 때 들어가면 그 구세청으로 다 통지가 되니까 전산에 다 수록이 돼요. 그래서 변제하기로 한 날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날아가요. 네가 이때까지 변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변제했냐 안 했냐. 그 변제했습니다. 그럼 무슨 자금으로 변제했냐. 그 변제 안 했어. 그럼 왜 안 했어. 그럼 나 우리 증여세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초기에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제하기로 한 날에 다시 구세청은 다시 이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변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 대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세를 과세 안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이걸 갚지 않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에 또 걸릴 수 있다. 2중 3중으로 그거를 만들어 그걸 좀 주의를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나중에 사후 관리에서 이걸 해야 될 기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쟁점이 있을 때 그것을 무리하게 과세를 하면 납세자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그럼 대여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사후 관리해 줄게. 라는데 요즘처럼 뭐 부동산 투기 조사하고 막 이럴 때는 기획 조사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돼서 과세하는 이런 사실 이제 상황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역시 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 사실관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자식이 30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29억 빌려줬어. 그 얘 갚을 거야. 그럼 나 받을 의사가 있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 합리적으로 자기도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무공무원이 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세는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때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이 마찰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연히 빌려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공무원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과세될 수밖에 없고 과세되면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 비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29억을 빌려줬다 뭐 10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세무공무원은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없는데 왜 이거는 증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의대생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얘가 의대생이라 나중에 의사 돼서 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빌려준 거다. 이래버리면 아니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빌려줄 당시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뭐 대여라고 해주는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의사 해가지고 저 전문직으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지만 그 의대생이 반드시 의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의사가 돼서 돈을 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보장은 없지만 일단 사회적 통념상.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는 네, 거죠. 그런데 세무공무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건데 세무공무원의 그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통칙이라는 게 상증세 기본 통칙. 거기 보면 가족 간의 자금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업무 수칙에 따라서 가족 간 동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하에서 이 업무를 한단 말이죠.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납세자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런 일들이 불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건 모든 걸 잡아서 과세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갚을 때 빌렸을 때 능력이 없다면 이거는 뭐 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행위를 하고 또 능력도 있어 보이고 막 이러면 쟁점이 되니까 그때는 사후 관리를 넘겨서 이렇게 처리한다. 책에서 그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72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그 4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에 이제 줄을 쳐놨거든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부를 위에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흘려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상속이에요. 뭐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네.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도 성장기에 그 60대, 70대, 80대 지금 베이비 부모 시대의 부모들이 그 돈을 좀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들이 많이 상승해서 네네네. 재산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자, 이것을 자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60살, 70살이면 다 돌아가셔서 그때 상속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70에 돌아가셔서 자녀가 30이나 40이니까 자기의 세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상속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980년대 이후로 산업화되면서 수명이 갑자기 30년이 늘어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100살에 상속을 하면 70살에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네. 이걸 노노상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거에는 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상속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왔지만 네. 지금은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너무 부모님들 오래 사시니까.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생전에 이걸 자녀들과 분할해서 나눠 쓰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네네네. 거예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돈 벌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부자 아빠를 만나야만 부자가 되는데 부자 아빠를 만나긴 했는데 부자 아빠가 오래 사셔가지고 자녀가 부자 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래서 이제 증여를 이제 굉장히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저 책도 사실은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증여를 유도하려고 하는. 국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상속세법 개정안도 보면 전부 상속세에 관한 얘기지 증여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예일대 조교수인 일본인 나리타 교수가 40대 초반인데요. 네.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그 일본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일본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각하다. 왜냐하면 부의 대부분을 이 고령층들이 갖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소득도 없는 데다가 부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들은 갖고 있는 돈을 다 장롱에다 처박아 놨지 투자나 소비를 안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나 소비할 자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나라 경제도 망하고 가족 경제도 망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극심한 세대 갈등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맞죠. 나리타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층들이 할복해서 자살하거나 집단 학살을 해야 된다. 고령층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나온 정책이 부의 회춘이라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젊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윗세대에 있는 부가 아랫세대로 흘러가야 된다. 증여를 염두에 두고.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이 계속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어막이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을 줄여줘서 이렇게 위의 단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증여세 면세점들을 높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쓴 것이 부의 회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증여세와 관련된 어떤 조치도 지금 안 하고 사회적 논의도 좀 없는 상태. 상속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증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 세대들에게 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100억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100억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받았구나 그러는데 100억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을 증여를 해버리면 무슨 금수저 태어났느냐 하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냥 죽었을 때 받은 거와 살아있을 때 어렸을 때 받는 거와 뭔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 받아서 이 부를 본인이 소비나 투자를 하는 게 투자해서 경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는데 살아있을 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정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이유가 근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는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빨리 증여를 통해서 절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대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거꾸로 댕기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원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이자를 줘야 되면 자녀의 부가 부모 세대로 흘러가죠. 네.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뭐 저기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27.5%의 이자 소득세를 떼야 되고 부모는 그걸 이자 소득세 합산해서 종합과세 내야 되니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 상속재산이 되니까 그걸 상속할 때 또 내야 상속세 되는 더 많이 문제가 내야 되기 되고. 때문에 이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그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몇 억을 주면 얘가 노력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탕진하면 어떻게 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가 여러 명인데 얘한테만 줄 수는 없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합리적인 방법인데 내가 7년 전에 얘한테 5억을 줬어. 근데 요번에 다시 5억을 주면 이게 30% 40% 할증이니까 그럼 3년만 지나면 이게 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대여로 했다가 3년 후에 징여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건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세금을 아예 안 내려고 너무 그러는 것보다는 증여세를 적절히 내주면서 그렇게 가는 부의 게 이전을 하는 것이 예. 좀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여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밀리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뭐 부모가 이건 저 집 살 때 돈도 많이 빌려주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100% 빌려주는 건 없어요. 일부 증여하고 증여세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대여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 원금에 대해서 이게 증여냐 대여냐를 따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여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자를 적정 이자를 줬느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적정 이자가 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연 4.6%예요. 4.6%도 적게 주면 준 사람이 이익을 본 거고 많이 주면 많이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적정 이자보다 많거나 적게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 4.6%라는 거는 뭐 우리 기준금리 변하는 거하고는 연동을 안 합니까? 그냥 무조건 4.6. 연동하지 않고요. 어쨌든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요. 옛날에 뭐 8점 몇 프로도 있었고 10점 몇 프로도 있었어요. 근데 좀 반영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6%라는 건 4.6%. 지금으로 보면 좀 높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4.6%보다 적게 줬다고 해서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건 적정 이자라고 세법이 정해놓은 거지 그게 아주 합리적인 이자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차액이 연 1천만 원이 미달되면 그건 증여로 안 봐요. 그거까지는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2천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요. 적정이자가 4.6%로 하면 1,012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한 달에 한 80만. 네, 어떤 1,012만 원인데 그걸 무이자로 빌려주면 1,012만 원을 안 준 거잖아요.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1,012만 원 증여로 봐요. 근데 2억 1,700, 300만 원 적은 2억 1,700은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게 998만 원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 998만 증여로 안 봐요. 그래서 2억 1,700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안 낸다 하는 것은 원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건데 제가 지금 책에 써선 72억을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개인한테 빌려주면 그런데요. 법인한테 빌려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첫째로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그 법인이 뭐 법인 소유자가 뭐 자녀다. 그렇죠.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시세보다 낮게 빌려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받으면 더 받았지.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적게 빌려준다는 얘기는 거기에 주인이 자녀거나 가족이니까 그렇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이자 대여, 저리자 대여는 대부분 가족법인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건 가족법인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 그런데 가족법인도 자녀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들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면 개인한테 빌려줄 때 원금이 대여냐 이자를 따지질 않는다. 그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로 과세한다고 했는데 법인은 증여세 과세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근데 저 과세하는데 그때 과세 기준이 개인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하는데 법인의 주주에게 과세할 때는 주주별로 1억이 넘어가야 과세를 해요. 그럼 사실은 그냥 과세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개인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내려면 2억 1,700까지만 빌려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녀 법인에게 그 빌려준다면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21억 7천까지 주주 한 명당 21억 7천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녀 2명이 4명이 주주인 법인 25%씩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 7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72억 곱하기 4.6%하면 3억 3천 정도 되거든요. 그 3억 3천을 4로 나누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증여세 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좀 들으면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세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탈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 청문회를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게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비난해야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했냐 뭐 이러면서. 왜 비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법률에 있는 거니까. 그 법에 있는 건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한 거는 사실은 뭐 어쨌든 뭔가 절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법을 어긴 게 아닌데. 예. 그러면 이것이 문제라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녀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녀와 그 손자녀를 주주로 넣어서 그럼 자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부모가 거기다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인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든 뭐 주식을 투자하든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은 전부 그 자녀들 거고 그 돈을 원금을 갚아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우회증여 방법인데 이것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걸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효 종료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이제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을 팔기보다는 그러면 그냥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증여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이것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증여세가 뭐 굉장히 뭐 작진 않으니까 자식들에게 부동산 증여할 때 혹시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증여가 절세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들을 찾아와서 내가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때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상속을 하면 50%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게 45%, 43%, 40%까지 내도 이거 어마어마한 절세예요. 워낙 또 덩치가 크니까. 어마어마한 절세예요. 그런데 이게 좀 성이 안 차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1억을 절세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100억 세금 내야 되는데 약간 1억 절세까지 근데 안 하면 1억 더 내야 되는 거고요. 하면 1억 덜 내는 거예요. 그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퇴로가 다 막혀 있어요. 5월 9일 날까지 처분하면 그 중과세를 안 하는데 이후에 있으면 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분 안 했을 때 지금 세금과 중과세 됐을 때 세금의 차이를 봐서 그게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9억 손해보고 지금 파는 게 낫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수자가 사야만 되는 것이지 매수자가 안 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그러면 그 이후 중과세가 된 상태에서는 팔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 양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보유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처분할 때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타인이라면 타인이 동일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는 둘이 합의하기 쉽잖아요. 조금 아까 제가 자녀에게 2천만 원, 5천만 원이라 1억 2천, 1억 5천을 주시라고 해서 5억 만들면 시드머니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이 좋잖아요. 네. 남들보다 싸게 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싸게 주는 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매도 또 인정 범위라는 게 좀 네, 인정 범위가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싸게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가와 그다음 평가액이 이 차이가 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재산을 사거나 또는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20억짜리 부동산을 생으로 증여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한 7억 얼마 나와요. 취득세까지요. 그런데 그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취득세 낼 돈을 증여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 또 세금이 나오죠. 그러면 그 세금까지 다 해결하려면 20억짜리 아파트를 주고 현금으로 12억 5천을 더 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아파트 20억짜리를 주면서 세금까지 해결해 주려면 12억 5천을 얹어서 줘야 돼요. 현금을. 그래서 증여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바엔 파는 게 낫죠. 깎아서라도. 그러니까 팔면 양도세로 다 나가고 그다음에 그 판다는 것은 세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도세 내고 세 빼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자녀한테 이걸 넘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자녀한테 넘기는 방법은 매매의 방법과 증여의 방법 그 두 가지를 합친 부담부증의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총 세금이 얼마냐. 총 세금. 왜냐하면 취득세까지 다 포함. 양도를 하면 그거는 부모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증여를 하면 수령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취득세도 양도하면 매매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증여하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고요. 이렇게 그 세 부담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의 총액도 달라지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과연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증여하고 싶어도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20억짜리도 가져가 그랬더니 증여세까지도 증여로 해야 나 돈 없어 그러면 부모가 12억 5천을 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증여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으면 이럴 때 쓸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의 경우에 저가 매매라고 하는데 이 저가 매매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세법이 정한 시가라는 게 있어요. 평가에. 그것이 제일 그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게 이제 감정가액이 제일 우선순위 적용되고요. 감정을 안 받으면 두 번째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액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정 기간 내에 그게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 그럼 우리가 감정할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어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제도가 바뀐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시가를 신고할 때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작은 거는 괜찮지만 큰 거는. 그런데 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일정 기준 금액보다 낮게 팔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양도소득세 문제와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증여세 문제를 보면 시가가 20억이라면 20억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30%와 3억 중 작은 금액까지는 정상거래로 봐요. 30%와 3억 중에서 그럼 작은 20억에 30%면 6억이고 기준금액 3억, 그 6억과 3억 중 작은 금액이 3억이잖아요. 20억에서 3억을 뺀 17억까지는 거래를 해도 그것은 증여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가 매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거래예요. 그 17억 미만으로 거래한 게 저가예요. 그럼 17억 미만으로 거래 15억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17억까지는 정상거래니까 차액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20억에 거래를 하면 20억을 부모한테 줘야 돼요. 그죠? 17억을 거래하면 17억을 부모한테 줘야 돼요. 그죠? 증여세 없이. 15억에 거래하면 내가 15억을 드리면 되죠. 그 대신 2억에 대한 증여세 내면 되죠. 2억에 대한 증여세가 5천만 원, 1억 5천, 3천원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나는 15억. 그게 낫겠는데? 난 15억 2천만 있으면 이거 사는 거예요. 네. 근데 17억을 주면 17억 있어야 되고요. 20억을 주면 20억 있어야 돼요. 자녀의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0억짜리 부동산으로 15억에 거래를 했어. 나쁜 놈? 왜 나쁜 놈이에요? 내가 2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증여세 냈는데.
세법이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거는 창피할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비난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잘못됐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시가 20억짜리를 싸게 팔면 1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돈은 17억을 받았지만 양도세는 20억으로 계산해요. 15억에 팔아도 20억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그때 기준이 뭐냐면 5%하고 3억 중 작은 금액이 아까는 30%하고 3억인데 양도소득세는 5%하고 3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이 5%면 1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억짜리를 19억 1천에 팔면 19억 1천으로 양도세 계산해요. 근데 19억 미만으로 팔면 돈은 17억을 받았지만 20억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았다. 그래도 부모는 20억으로 양도세 내요. 15억에 팔았다. 그래도 20억으로 양도세 내요. 10억에 팔았다. 그래도 20억으로 양도세 내요. 양도세는 똑같아요. 부모가 부담하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 매매를 할 때는 자녀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돈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거래를 이렇게 하면 돼요.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억짜리 10억에 팔았어? 그러면 10억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이제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때 어떻게 되느냐. 3억과 30% 중 작은 금액 이하로 팔면 매매를 했지만 이건 다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을 해요. 매매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취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 증여세 문제 여기에 다 걸리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억짜리 부동산을 15억에 팔았다고 해서 내가 탈세한 게 아니다. 왜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고. 예, 증여세 내면 되니까. 그러면 10억에 팔아도 되느냐?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 과표가 너무 커지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런데 과표가 커져도 내 자금 출처가 10억밖에 안 되면 그게 그 자금이 증여세보다는 이게 더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녀의 어떤 자금적인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20억짜리인데 여기 세를 10억을 줬어요. 전세 자금이 10억이에요. 부담부 증여로. 예. 근데 그걸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 매매예요. 20억짜리를 그 10억이 부동산이 되는 거 20억짜리인데 그거를 17억에 팔면 증여세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15억에 팔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그걸 만약에 15억에 팔면 보증금 10억도 않거나 5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억에 대한 증여세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 물론 장관으로 취임하실 거라면 욕 먹을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야 이 문제가 장관 이 저가로 매매한 것이 불법을 한 거냐 창피하거나 또는 뭐 탈법한 것처럼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관 얘기해 주시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장관보다 그냥 국회의원을 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그렇죠. 국회의원 뭐. 우리 세무사님 오늘 굉장히 사실 재밌게 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셔서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시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속 증여 그리고 부동산 증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상속 증여와 상속의 최고의 수업이라는 이 책 여러분 많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것은 이 책을 이렇게 만들면서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동영상 강의를 다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해설 동영상이 제공이 되네요. 예, 해설 이 책에 여기. 해설 동영상이 여기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책 산 사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그렇죠. 수업이라고 하는. 보시고 굉장히 좋다 그러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그 좀 그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유찬영 세무사님 모시고 증여 상속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상 많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려보시거나 이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